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그 LMS로 일단 동영상을 로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지가 늦어서 좀 혼란이 있었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오늘은 또 공중보건학은 하여튼 요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이 한 9일 정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건강 잘 관리하면서 하여튼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 잘해서 모두가 100% 합격한 걸로 하겠습니다. 공중번호 같은 경우는 전체 한 8문제가 나오는데 이 8문제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8문제 다 맞으셔서 어떤 그 평균 점수를 올리는 그런 과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8문제는 다 맞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번호 특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시험 문제를 보면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뭐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기획해서 시험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공중보건학 정의인데요. 공중보건 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상호 공통 관심을 갖는 비특정 다수였대 인구 집단이 공중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중보건이란 어떤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의 과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병 예방과 어떤 생명을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 증진이 키워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 어떤 목적은 어떤 질병 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이라고 말했었어요. 질병 예방. 그리고 여기서 공중보건 사업의 어떤 사업 수행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건 교육. 볼까요? 공중보건의 어떤 최소 사업 단위 및 대상을 보면 어떤 최소 사업 단위는 지역 사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상은 개인이 아닌 어떤 지역 사회 주민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어떤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및 효율성의 증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어떤 과제를 보면 1차적으로는 질병 예방 보건 수준 향상이고 2차적으로는 환경 개선, 3차적으로는 투자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어떤 경면 과제 중에 3P와 어떤 3M 이걸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공중보건학과 의학을 비교해 보면 그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 연구 대상은 지역 주민 전체고 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단 방법으로서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진단하고 의학 같은 경우는 임상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을 하고 공중보건학은 의학 같은 경우는 최악이나 시술,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 지표 및 건강 지표를 두면 따라서 이제 질병이란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건강의 정의는 WHO에서 1948년 저기 할 때 그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 없는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질병 상태는 어떤 숙, 병인, 환경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건지표를 보면, 보건지표, 건강지표를 보면 어떤 WHO의 어떤 건강지표는 우리가 누누이 한번 봤었죠. 보면 조사망률하고 비례 사망지수, 그다음에 평균 수명을 말했으면서 조사망률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1년간 발생 사망자 수로 표시한 비율이고 비례 사망지수는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사망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를 말합니다. 또한 평균 수명은 생명표에 나와 있는 출생 시 평균 연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눈에 익히는 영아 사망률, 그리고 알파 인덱스, 이 정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전체 지역사회 어떤 전체 주민의 건강 수준 평가 지표는 또 이렇게 중복되지만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WHO 종합 건강 지표는 조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그다음에 WHO 특수 건강 지표는
영아 사망률, 감염병 사망률, 보건, 봉사활동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활동을 보면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인데 1차 보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하고 그 알마아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2차 보건의료는 뭐 응급처치라든가 급성 입원 환자 관리, 그다음 종합병원, 전문병원 역할을 중요로 한다고 했고 3차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회복기환자라든가 재활환자, 노인성 질병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포괄적 보건의료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조화를 이뤄서 어떤 질병 치료 외에 예방, 조기 치료, 재활, 건강증진 활동 등을 건강관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보건에서 어떤 질병 예방은 어떤 그 리벨과 클라크 교수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 그 레벨과 클라크 부분은 어떤 국가고시에 잘 출제되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1차 예방 특징, 2차 예방 특징, 3차 예방 특징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질병 발생했던 전 단계 말하고 환경 개선이나 건강관리 예방 접종을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질병 감염 단계를 가지고 조기 검진, 건강 검진, 악화 방지 등 치료를 말합니다.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어떤 불구된 기능을 재활한다든가 사회 적응 복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공중보건의 어떤 발전사를 보면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처음에도 많이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순서대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명기가 어떤 문예 부흥기라 가지고 공중보건의 사상이라든가 직업병 라마츠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제정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경보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은 환경위생의 어떤 정의는 WHO 환경위생정보위원회에서 말한 걸로 인간에게 유해한 환경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후와 일광을 이렇게 좀 알아보면 기후 같은 경우는 동일 장소에 매년 반복되는 대기 현상의 평균 상태를 말하고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기억하죠? 네, 기후인자는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인 고도, 지형, 해류, 위도 등을 기후인자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후형을 분류하는데 어떤 대륙성이냐, 해양성이냐, 사막형이냐, 산악, 산림 이렇게 구분한다고도 말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자외선은 파장이 10 내지 4천 온고수준이고 작용은 살균, 비타민 D 형성, 결막염, 설한염,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우리가 말했던 생명선이라는 도로노선은 2,800 내지 3,200 온고수준의 길이를 가지고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 중에 가장 큰 살균력은 2,600 내지 2,800 온고수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한편은 어떤 태양광선의 어떤 구성 중에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은 3,900 내지 7,700 온고수준이었고 망막자국으로 어떤 명암, 색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7,800 이상 작용은 피부 온도 상승, 그다음에 혈관 확장 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온열 조건에서 어떤 기후 요소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상태인데 온열인자는 기온, 기습, 기류 여기에 복사 10가지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어떤 지상 1.5m 건구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100m 상승 시에 0.6 1도씩 하강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어떤 보건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기습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온도의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수증기 양을 말하는데 어떤 보건 습도는 40 내지 70%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류와 비류와 뭐 복자열, 표감대, 불쾌지수 이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서 보고 각각의 어떤 기류는 카타 온도를 측정한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오래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19장 했는데 10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공기와 건강인데 공기는 그 구성이 대기의 어떤 하부층에 구성되는 기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 그다음에 알곤, 이산화탄소로 돼 있고 어떤 그 공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정작용에 의해서 희석, 세정, 산화, 자외선, 식물 광합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내 오염 같은 경우는 군집도 그 기억나시죠? 군집도 같은 경우는 어떤 예방은 통풍, 환기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도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 오염의 오염지로 사용한다고 어떤 제가 문제도 한번 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산화탄소는 어떤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기 같은 그 건강 중에 산소 같은 경우는 그 산소가 10% 이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정상 농도는 15 내지 27%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15%, 10%, 7%의 어떤 특징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 오탁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금방 얘기했었고 서한도 어떤 허용 한도 기준은 8시간 기준에서 0.1% 그러니까 약 0.1% 1000ppm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라고 해가지고 이중작용을 하고 200배 이상 어떤 그 이중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 중에 흡수되면 헤모글로빈과의 어떤 친화력이 산소보다 210 내지 300배라고 합니다. 또 공기 조성 중에 질소는 어떤 감암병, 그러니까 잠암병이라고 하죠. 잠수병에도 하고 원인 물질이기도 하고 오존 같은 경우는 어떤 자외선 차단, 강한 산화작용, 탈취,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정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는 일단 우리 몸은 물의 요구량은 하루에 2 내지 2.5리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수도열이라는 어떤 그 의미 단어를 보면 수도열은 어떤 대장균, 잡균에 의해 어떤 발열 현상을 밀스 리케자의 현상이라고 하고 물을 여과 급수하면 수도, 열, 수인성 질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먹는 물 조건이 있는데 이게 참 기억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진 않은데 하여튼 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수입니다. 정수. 각과 유해 불순물을 제거해 깨끗이 정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수 같은 경우 어떤 인공 정수법에 의해서 침전, 여과 소독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전 같은 경우는 어떤 보통 침전과 약품 침전이 있는데 보통 침전 같은 경우는 느린 유속과 침전조 내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약품 침전 같은 경우는 황산 반투나 염화 제2철 등 응집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도시에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여과는 그 침전지에서 미처 침전시키지 못한 물질을 걸러주는 과정인데 일단 완속사 여과법하고 급속사 여과법 나누고 완속사 여과법 같은 영국식, 급속사 여과법은 미국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속사 여과법 같은 경우는 어떤 보통 충전법으로 처리 후 여과지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굵은 물에 작은 자갈, 큰 자갈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걸 얘기하고 세균의 99%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영국지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급속사 여과법 같은 경우는 미국식 여과법, 기계 여과라고 하고 약품 침전지를 겸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류 세축해서 여과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옆에 이제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참고적으로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게 속사교법하고 급속사요법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수연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이것도 내용도 한번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는 가정하수, 뭐 상업해수, 지하수, 천수 이렇게 말하는데 하수 처리 시설은 어떤 각종 하수를 운반하는 시설인데 합류식, 분류식, 혼합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방법은 예비 처리, 봄 처리, 오기 처리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문제를 냈었고 내용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스크린, 재진망을 설치해서 침전, 침사, 여과, 분쇄, 중화 등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침전, 약품 침전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본처리는 어떤 생물학적 처리인데 어떤 혐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라고 되어 있었죠. 저번에 기말고사에서 일단 그 혐기성 처리에서 호기성 처리가 어느 처리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하수 처리법인데 그래서 혐기 분해 처리는
어떤 부패주와 이모프 탱크주에서 두 개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호기성분해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호기성균, 산화작용인가 이산화탄소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이고 그 안에 살수여과법하고 활성운이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운이 처리는 뭐 슬러지라고 하죠.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육상, 해양투기, 어떤 소화법, 소각법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독입니다. 소독은 어떤 풍전, 명화, 그다음에 세균의 95 내지 99%까지 제거되고, 그다음에 가열법, 자외선 소독법, 오존 소독법, 이온 교환법, 연소 처리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법 같은 경우는 어떤 100도씨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여기 자비라고 하죠. 자비 끓이는 거를 방법 있고 자외선 소독법은 그래서 무취, 인체 해가 없고 그래서 250 내지 280 나노메타 주로 한 265 나노메타라고 하죠. 범위 파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존 소독법은 살균 외에도 냄새, 색, 맛, 망간, 철 등 어떤 제거 가능하고 과망간성 칼륨 같은 소독 방법은 예를 들어서 건축의 음료수, 가축의 음료수라든가 어떤 하수의 소독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의 어떤 효과를 보면 멸균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아포까지 없애는 방법이라겠죠. 소독, 그다음에 방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열 멸균법에는 가열 멸균법이 있고 수별 멸균법이 있는데 가열에는 건열 멸균법, 화연 멸균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별 멸균법에는 자비소독법 끓이는 거, 그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법, 유통 증기 멸균법 이렇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거는 수별 멸균법의 어떤 고압 증기 멸균법인 이 아포 형성균의 최적이고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독법은 우유, 살모넬라 유량, 결핵균, 소유산균을 예를 우유를 소독하는 방법인데 63도씨에서 30분간 이 저온 살균법이고 그다음에 초고온 순간 멸균법은 영양분의 어떤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유 같은 경우는 135도씨에서 약 2춘간 하는 것을 초고온 순간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가열 멸균법이 있는데 적외선 멸균법, 초음파 멸균법, 그다음에 전류를 이용한 방법, 방사선을 이용한 어떤 멸균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보셔도 되겠어요. 17분 내내 빨리 할게요. 첫 번째 염소도 강한 살화력이 있어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잔류 염소가 있기 때문에 수도전이라든가 먹기 직전에 0.1 ppm, 비상시에는 0.4 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한 불연속점, 그러니까 잔류 염소가 거의 없는 상태 갔다가 불연속점이라고 하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는데 부활현상이 뭔지, 물의 어떤 염소 요구가 뭔지, 불연속점 염소초기가 뭔지, 유리잔류염소가 뭔지 한번 내용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 쪽을 볼게요. 환경보전. 환경보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저번에 좀 얘기했던 어떤 각 나라에서 어떤 발표한 어떤 협약 이런 부분도 쭉 한번 이 내용도 한번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저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오염, 소음과 진동, 악취까지 포함을 한 것을 환경 오염이라고 하고요. 그 실외 어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혼합돼서 어떤 보건상 위하다고 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 대기 오염물질은 어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 불량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뭔지, 먼지가 내용이 뭔지, 매연, 검댕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오염 중에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얘기했었죠. 1차 오염물질이 뭔지, 2차 오염물질이 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도 있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너무 미세하긴 한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연이 뭔지, 그다음에 매연량 특정은 링겔만 비탁도로 한다. 2도 이하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도가 이렇게 있네요. 한 번 더. 매연 농도가 각 도에서 몇 도, 그러니까 6단계라고 했죠. 0에서부터 5도까지 6단계인데 4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매연 농도가 거기다가 20을 곱하였죠. 428, 80%가 매연 농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 역풍도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단어들 잘 아셔야 돼서 100m 상승 시에 온도는 뭐 0.6도씩 하강돼야 하지만 어떤 고도 상승에 따른 어떤 상층 공기의 어떤 온도가 하부보다 높아서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온 역전에는 어떤 방사형하고 침강형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열섬 현상이 뭔지 이 부분도 어떤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되는 어떤 국지적인 기상 변화 발생을 말하고 낮보다는 밤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기 더하기 안개, 이것이 이제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 남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물질인 매연이 공기 중에 안개에 녹아 있는 상태를 갖다가 스모그라고 하죠. 그죠? 스모그 현상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래서 런던형하고 LL형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런던형은 석탄, 그죠? 그다음에 겨울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LA형은 어떤 그 광학반으로 오존 등의 어떤 광학 산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름철이고 낮에 LA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에 항상 심각역전층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는 이제 온실육과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과다한 어떤 이산화탄소와 수분층이 형성되어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온실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태양열은 통과시키지만 지구의 복사선을 흡수하여 대기의 온도를 상승하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온실효과 가스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존층 파괴 같은 경우는 어떤 상층권인데 어떤 상층권이 25에서 30km에 오존층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염소, 금화, 불화탄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어떤 공기보다 약간 무겁고 물에 잘 녹지 않은 성질의 어떤 자외선의 95 내지 90%로 흡수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지상에 도달함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동물, 식물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또한 산성비는 pH가 5.6 이하를 말한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BOD, COD, DO 기억을 해주세요. BOD, COD, DO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미나마 특징 데이터입형, 그 다음에 그 PCB 그 제네미 액시던트가 어떤 PCB를 그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휘두르면 대장균 지수 얘기했었죠. 대장균 지수는 최소 검수량의 역수다. 이렇게. 그다음에 최적 확수는 어떤 그 100ml당 대장균 군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숫자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소음 장애는 이렇게 직업성 난초는 90dB 최저 허용 기준이고 어떤 소음 가청 음파수는 20 내지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또 한편 진동의 어떤 장애는 레이노드병이라고 얘기했었죠. 레이노드병. 그러니까 수지의 간헐적 창백이라든가 청색증, 통통, 저림, 냉각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 어떤 진동의 한 레이노드병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 환경보건이 이제 식품위생입니다.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문제가 좀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품위생의 어떤 범위는 음식물,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감염병은 소화기의 감염병이든가 인축 공통 감염병, 어떤 기생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의 어떤 종류는 급성 위장 장애 현상의 일종으로서 어떤 병원성 세균이라든가 자연 유독물, 유해 화학물질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고요. 특성은 급격히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지역이 국한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20 내지 24세 남성에서
다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징은 2차 감염이 없다. 그다음에 원인균이 만야된다. 잠복이 짧다. 또 한편 어떤 앓고 나서 면역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균적 식중독에는 어떤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감염형 같은 경우는 원인균 자체의 어떤 감염에서 나타나는 걸 말하고, 독성은 산출한 독소로 감염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형은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말하고, 독소형 같은 경우는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성, 식중독. 그래서 포도상구균성 식중독, 그다음에 웰치균. 저번에 이제 웰치균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 정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모넬라 그 감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인데 어떤 그 가장 높은 발생률이고 급성 위장장애 나타나고 발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열이. 또한 그 장염 비브리 같은 경우는 해수 세균이라든가 오페리를 생식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고 병연성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영유아 위험이 있고 장출혈 증상이 있다고 해요. 또한 독소형 같은 경우는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 멜치균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한번 증상을 한번 쭉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학물질 식중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제품 첨가물에서 나오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 어떤 유해 탈색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유해 감밀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인데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동물성은 보고 중독, 그다음에 모시조개, 섭조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물성 같은 경우는 뭐 버섯, 감자, 돌미나리, 청매, 맥각, 괄식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그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곰팡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암물질이고 쌀, 옥수수 등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부패 변질 같은 경우는 부패, 변질 이렇게 해서 부패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아민하고 아미노이드로 변질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것을 부패라고 하고요. 변폐 같은 경우는 당질이나 지방 성분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보존은 뭐 신선도 유지라든가 가치 유지 이런 식으로 좀 영양가 유지 이렇게 보시면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조건은 어떤 무독해야 되고 확실한 보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식품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용량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야 되고 무미무치 저렴한 비용으로 돼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번식 요소는 온도, 습도, pH, 영양분에 의해서 미생물이 번식되고 햇빛은 미생물 번식의 장애 요소라고 했습니다. 식분의 보존 같은 경우는 물리적 보존법, 그래서 뭐 가열법, 냉장법, 번조법, 자외선 방사선 이렇게 따르고 물전 방법이 있다는 거, 화학적 보존법, 학회법, 생물학적 보존법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그 산업보건법입니다. 산업보건은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의 시조는 라마틴이라고 했죠. 뭐 산업의학 시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대절 RMR에서 어떤 일레지 RMR이 일레지가 중등 노동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요 기준 뭐 노동부에서 한뭐 이렇게 8시간 기준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들 쭉 한번 이것도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넘어갈게요. 산업부에도 뭐 이렇게 라마리 그러니까 이게 라마치니가 아니라 저기잖아요. 그죠? 1대 29대 300. 그러니까 현성제, 불현성제, 잠재성제 내용 보시면 되고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요 내용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병, 그다음에 이제 고온, 고열 환경 작업 장애, 그래서 열중증, 열경련, 우열증, 열허탈증, 열쇠약증 이것도 각각의 어떤 특징은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온 이상 고온 작업 장애, 불량 조명에 의한 장애, 자외선과 적외선의 장애 이것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온, 산소 중독, 감염병 이런 부분들, 소음 장애는 소음적 난청은 3천에서 6천이라는 거, 작업성 난청 같은 건 90대 최저 허용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까 또 얘기한 진동은 레이노드병이라는 거 이런 거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진동, 나쁜 게 있고 카드뮴 중 노이 테이테이 수은 미나마타 크롬 중 같은 비중력 천공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0.5레인지 5마이크로의 가장 큰 침착률 하단에서 먼지 흡입에서 폐포의 어떤 병적 변화를 일으킨 거를 말하고요. 주폐증, 성면폐증, 탄폐증, 면폐증 이런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역학 및 질병 관리입니다. 역학 및 질병 관리. 그래서 역학, 그다음에 감염병, 먼지, 급성 만성 감염병, 그다음에 기생충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역학은 어떤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질병 상해의 어떤 빈도, 종류, 발생 분포 및 경향, 양상 등을 명백히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질병의 어떤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유행병을 연구했고 오늘날에는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 조사를 통해서 또 유행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그 감염병에 대한 어떤 특성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입니다. 또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학의 기능은 어떤 병 발생 원인 규명, 질병 발생과 유행의 감시, 보건 사업의 기획과 평가 자료 제공, 질병의 자연사 연구, 임상문에 대한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질병 발생의 어떤 역학 인자는 3대 요인설, 다병인 복합설, 수레바퀴 모형설, 거미줄 모형설 이런 내용도 한번 좀 중요시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모형사 같은 경우는 3대 요인설에서 어떤 그 병인, 숙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생태학적 모형으로서 어떤 감염성 질환의 어떤 발생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어떤 유전적인 어떤 선천성 질환은 비교 안 되고 비감염성 질환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수레바퀴 모형설 같은 경우는 어떤 숙주, 유전적인 어떤 요인과 환경 세 가지가 어떤 삼각형 모형새의 어떤 단점인 유전적인 어떤 선천성 요인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거미줄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선행적 여러 요인 및 간접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 부분이 한 가지 어떤 원인이 그 문제가 돼서 어떤 그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학 같은 연구 방법은 이제 1단계 역학이 있고 2단계 역학이 있는데 일단 1단계 역학 같은 경우는 질병의 분포와 빈도 조사의 어떤 사실적 기록을 말하고요. 2단계 역학 같은 경우는 기술 역학이라 해가지고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말하고요. 보면 우리가 2단계 역학에서 단면 조사 방법, 조사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면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 우리가 기관에서 어떤 질병을 조사를 하는 거고 질병과 인간 집단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 같은 경우는 전향성 조사와 전향성 조사와 폭로 비폭로 조사 어떤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는 후양성 조사, 기왕 조사, 동력 조사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점과 단점 쭉 한번 이것도 읽어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학의 4대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현상, 그죠? 추세 변화, 순환 변화, 계절 변화, 불규칙 변화, 쭉 얘기했었죠.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세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는 30 내지 40년, 디프테리아, 독감, 순환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을 한 주기라는 거고, 홍역 100일의 일본 내용. 그래서 각각의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화 이렇게 좀 이것도 구분해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현상 같은 경우는 또 수치의 어떤 요인으로 연령, 성별, 종족별 특성에 따라서 유행하는 걸 말하고요. 연소자는 급성, 노인, 여성, 남성, 흑인, 백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리적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번발적이냐, 지방적이냐, 아니면 해서 적극적이냐, 산발적이냐 이런 부분. 네 번째로 사회적 현상에서 대도시라든가 교통기관이 감염병 전파 속도가 증가되는가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농촌은 소화기 질환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떤 역학조의 사례는 예를 들어서 존 스노의 어떤 콜레라 얘기했었고, 펠라그라 연구했던 거고, 그다음에 돌의 어떤 폐암 연구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역학조의 사례에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감염병은 어떤 환자나 일종 병으로부터 전염원으로부터 새로운 환자를 만드는 질병을 말하고요. 어떤 감염병의 3대 요인은 얘기했었죠. 병인, 환경, 숙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인 같은 경우는 전염원,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는 전염 경로, 숙주 같은 경우는 감수성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감염병 생성 과정 6단계 이 부분도 시험 나왔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원체,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그다음에 숙주의 감수성, 저항성 이렇게 6단계로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첫 번째 병원체부터 볼까요? 병원체는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렇게 차냐. 이것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수화마비 공역, 유행성 이해선염, 일분 내염, 유병성 감염 이렇게 보시고 세균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한센병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세균, 리케차. 그래서 저번에 그 표가 있었죠. 병원체 바이러스냐, 세균이냐에 따라서 호흡기냐, 소화기냐 이런 부분 표 좀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소입니다. 병원소. 병원체가 어떤 증식, 생존을 하면서 다른 숙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상태로 어떤 저장된 일종의 어떤 전염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염원이고 민간 병원소는 어떤 환자, 현성 환자, 은닉 환자, 간과 환자, 전기구 환자, 복균자, 감염병 관리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복균자가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연성 감염인데 불연성 감염 같은 경우 디프테리아나 폴리오, 일본내용 같은 경우인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걸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균자. 그래서 건강보균자, 그다음에 잠복기 보균자. 그래서 잠복기 보균자는 발병 전에 이렇게 보균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병후 보균자 같은 경우는 회복기에 나타나는 어떤 보균자를 말합니다. 병원소로부터 병원시의 탈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와 어떤 소화기로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비누기 세 가지 방법으로 쓸 땐 탈출한다고 그랬죠. 아까의 호흡기계 감염병이냐, 소화기 감염병이냐,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네, 비누기. 그다음에 개방병수, 그러니까 개방병수라는 게 어떤 피부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피부병 같은 개방병수에서 기회적 탈출 같은 경우는 주사기라든가 중에 흡혈로 인해서 병원체 탈출 방법이 기회적 탈출이라는 거를 좀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전파 있고 간접 전파 이것도 한번 좀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전파는 중간 역할 없이 병원체가 직접 전달돼서 되는 것으로 어떤 피부 접촉 성병, 그다음에 한센병, 피부병 말하고 그다음에 비말, 침이 이렇게 비말 해결을 해가지고 어떤 결핵이든가 홍역, 독감을 발생시키는 걸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여러 전파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으로서 어떤 활성 전파체인 절지동물, 담소, 폐류 이렇게 간접 전파도 있습니다. 비활성 전파를 가지고 어떤 공동 전파체, 공기, 물, 식품, 우유, 토양들을 공기 전파, 공동 전파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달물 말이죠. 수건, 식기, 침구리, 의류, 책, 장난감, 세면도구 이렇게 계달물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기 전파 같은 경우는 어떤 비말, 핵이, 그러니까 침이 공기 중에 부유하여 어떤 흡입함으로써 어떤 감염되는 말하고 비말, 핵은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는 미소 살림물이라고 했습니다. 결집동물 전파 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 이 결집된 결집물이 어떤 전파를 말하고 기계적인 전파, 생물학적인 전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등식병, 발병, 배설형, 동란형 이 부분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소 탈출과 유사한 방법, 그래서 호흡기, 소화기, 피부점막, 성기점막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좀 병원소 탈출과 유사한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수성 있을 때 감염하는 거, 감수성이 뭔지, 병원 면역성이 뭔지 이런 부분도 감수성 접촉 지수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홍역, 천연두,
네, 가장 낮은 게 소아마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인데요. 면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표성 면역, 선천적 면역 같은 경우는 또 인종, 종족, 개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경험한 특정 질병에 대한 특이적인 면역인데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 자연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숙주 수소가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면역체를 형성하는 것은 항원 자고로 항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각종 질병에 감염된 후에 어떤 감염 면역이 되는 걸 말하고요. 인공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어떤 면역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약효과 생균, 사균, 순환독 들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동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연 수동 같은 경우는 모체로서 받는 태반 면역, 무유 면역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인공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 면역 혈청 접종 후에 예를 들어서 감마그 글루브린이라든가 혈청 제제를 맞아서 형성되는 그 면역을 말하고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회복기 혈청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감염병 유행은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때를 감염병 유행이라고 하고요. 공동 경로 전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중독, 장티푸스, 이즈 공동 매개체이고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 발생 폭발적이고 급수 시설의 오염원이고 그다음에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리고 연령, 성별 관계없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우유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것은 수인성 감염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고 그다음에 높은 발병률과 치명률, 높은 가족 집적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 배달 지역과 환자 발생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염병의 어떤 전파 예방입니다. 전파 예방은 어떤 감염병 전파 과정의 어떤 차단이 원칙이고요. 근본적 대책은 감염병의 어떤 국내 침입 방지를 해야 되고 전염원 및 전염 경로 대책, 병원소 전염원 제거, 전파 예방 및 전파 경로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숙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환자 대책, 행정적 관리, 법정 감염병 지정 등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이 부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BCG는 4주 이내에 한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모체 양성 시에 1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1개월과 6개월에 추가 접종이 있다. 그다음에 DPT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라는 거. 그다음에 MMR 같은 경우는 홍역 볼거리 풍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정기 예방접종 시행 질병 9가지라고 여기 쭉 있네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홍역, 유행성 예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내염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병 어떤 국내 침입 방지하는 것은 이제 검역이라고 그랬죠. 검역은 그래서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동물, 식품 등을 어떤 검역 기간 최장 잠복 기간까지 감시하는 걸 말하고요. 검역 감염병 같은 경우는 콜레라, 그래서 패스트, 황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격리는 어떤 유한 중인 기방성 환자 어떤 관리 방법인데 격리가 필요 없는 감염병이 있어요. 일본내밀과 파상풍, 쯔쯔가모시병, 기생충 같은 경우는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1군 감염병 이것이 이제 법이 2020년 바뀌면서 1급 감염병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각각의 전에 좀 우리가 1급 감염병이 뭔지, 2급이 뭔지, 3급이 뭔지 꼭 좀 외우라는 거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즉시 발생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격리시켜야 되고 2급, 3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만 신고하면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대 감염병, 성매개, 인수공통, 의료감염 이렇게 각각의 종류들이 있어서 양이 많긴 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 감염병 이런 내용 분류한 건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급 감염병은 17등이라는 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었죠? 그 외우는 방법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급 감염병 21등, 3급 감염병 28등, 4급 감염병 23등. 밑에 잘 못하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테러 감염병이 뭔지,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뭔지, 의료 감염병이 뭔지,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기관의 입원치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이 뭔지 이런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만성 감염병 좀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은 그 특징이 있었죠. 급성 감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 그렇죠? 만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낮고 유병률이 높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기 감염병은 뭐라는 거, 장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폴리오, 유hen성 감염, 파라티푸스. 호흡기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홍역, 백일해, 천연두, 풍진, 유hen성 이어셈, 성홍열.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세균성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결핵, 한생병, 성홍열, 백일해, 폐렴이다. 이렇게 좀 절대동물매개병은 파리가 뭘 감염시키고 모기가 뭔지, 이가 뭔지, 벼룩, 진드기 이것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유행성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작은 빨간집 모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사상증은 상피병, 토고 순모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뭔지 동수병, 렙스토스피라 같은 경우, 탄저 내용도 한번 좀 볼것 같아요. 그래, 특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집단 검진, 튜버클린 테스트 이렇게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센병, 간염, 흡전성 면역증, 성병 이 내용도 있네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병원소, 인수 공통 감염병 있죠? 이 내용 아까 또 위에도 나왔는데 쥐, 소, 돼지, 개, 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상풍 같은 경우는 어떤 토양, 오염, 식품 등은 병원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기생충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어떤 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또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생충이 어떤 특수의 어떤 뇌 외부에 붙어서 영양, 물 등을 얻으며 생활하는 생물체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체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를 기생충이라고 하고, 감염 주요 원인은 어떤 환경이나 환경불량이라든가 분변의 어떤 비료와 비위생적인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일상생활, 농용 방법에 따라서 어떤 감염이 되고 안 되고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생충의 어떤 매개물의 분류는 태양 매개성이냐, 어필 매개성이냐, 육류 매개성이냐, 이걸 참고적으로 분류를 해봤으니까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충증, 구충증, 요충증, 좀 각각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무주충증, 유구주충증, 각각의 어떤 중간 숙주라든가 어떤 1차, 2차 내용이 있었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무구조충, 유구조충, 그다음에 광절 열두조충, 아니사키증, 고래회청증이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어떤 물질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흡충이 뭔지 흡충류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간헐증, 간헐증이 있다고 있죠. 그다음에 스토마, 페티스토마병, 이것도 숙주, 일간 숙주, 제1 중간 숙주, 제2 중간 숙주 내용 얘기했었습니다. 내용 이렇게 여기는 좀 분류를 좀 했는데요. 어떤 기생충에 따라서 간헐증 같은 경우는 기생 부위가 간, 그죠? 폐엽충은 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중간 숙주가 이거 좀 이거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헐증은 쇠우렁 담수어, 폐엽충은 다슬기, 개, 가재, 요고가업충 같은 경우는 다슬기, 은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충은 뭔지 한번 좀 이것도 그냥 좀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무구조증증, 유구조증증, 광절, 열두조증증, 스팔간염증. 뭐 스팔간염증은 제가 강의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냥 뱀이나 개구리 조류 이런 거라는 걸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